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조용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날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열리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미뤄둔 과제가 있고 챙겨야 할 연락이 있고 시작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서 그냥 조금만 더, 딱 5분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겨우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할 일 목록은 눈앞에 있는데 손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넘기다 보면, 릴스를 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그 익숙한 감각, 서늘하고 텅 빈 것 같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말입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게 꽤 오래 반복되고 있다면 아마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압니다. 단순한 자기 비판이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피로와 남몰래 품어온 비교와 어딘가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이 조용히 녹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그 마음과 내 행동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낯설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꺼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뭔가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단순히 동기 부족이나 게으름으로 환원하지 않는 시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심리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건 엑셀이 없어서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고성능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엔진도 훌륭하고 연료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과열되고 바퀴는 삐걱거리며 차는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름을 더 넣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세게 엑셀을 밟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한 힘을 더 쏟을수록 소모만 커질 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무기력함, 행동하지 못하는 답답함, 알면서도 실행되지 않는 그 괴로운 간극, 그것은 어쩌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오래전부터 걸려있던 브레이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들었던 말들, 실패했던 기억들, 미처 소화하지 못한 감정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조용히 쌓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기력해지면 그 해결책으로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더 강렬한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더 빡빡한 계획을 세우고 더 엄격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며칠 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그때마다 조금씩 더 지쳐가는 그 패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더 열심히 하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껏 너무 열심히 버텨온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 안을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걸려있는 브레이크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고 그것을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 현재의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용서라는 열쇠로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나 즉각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우리는 브레이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속에 걸려있는 무의식의 브레이크.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오늘 본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찬찬히 풀어보려 합니다. 심리학적 언어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신을 돌아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환경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시나요? 어느 쪽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개념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과 자아심리학에는 자기 제한적 믿음, 셀프 리미팅 빌리프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에 한계를 그어버리는 내면의 믿음 체계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형이랑 비교해봐. 같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란 아이의 무의식은 어느 순간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요. 그리고 그 결론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집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저하고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스스로 발목을 잡고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켜 경제적 어른, 이코노믹 어덜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돈과 관련된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100%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성숙 상태를 뜻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매달 받는 용돈이 적다고 불평하는 중학생이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잖아 라고 화를 냅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같은 용돈을 받으면서도 용돈 기입장을 꺼내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친구의 차이는 지능이나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이 내 안에 있다고 느끼느냐, 바깥에 있다고 느끼느냐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통제 소재,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과 외적 통제 소재, 엑스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로 구분합니다.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과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감과 성취감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경제적 어른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성공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감각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감각이 쌓일 때 비로소 브레이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심리적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절제, 셀프 디시플린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참고 견디는 것,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자기 절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충동보다 그것을 우선에 두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 진행한 마시멜로 실험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지금 당장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은
수십 년 후 더 높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다린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고 싶지 않아서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었지만 더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절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펼치는 행동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을 바꾸는 것,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실감나게 느끼는 연습, 그것이 자기 절제 능력을 키우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일 하지 뭐. 이 문장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감정이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절제가 자리를 잡으면 이 문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분은 별로지만 오늘 조금이라도 해두면 내일의 내가 덜 힘들겠다. 이 작은 전환이 쌓이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힘들 때 본능적으로 그 감각을 피하려고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부담스러우면 유튜브를 틀고 생각하기 싫은 문제가 있으면 게임을 켭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회피 행동,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이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동시에 경고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준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늘 하루 종일 도망쳤습니다. 넷플릭스를 보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은 불안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발표를 망쳤다는 자괴감, 상사나 교수의 실망한 표정, 그리고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전보다 더 강한 회피 충동이 찾아옵니다. 도망이 또 다른 도망을 낳는 구조입니다. 회피는 문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잠시 냉동실에 넣어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냉동실에서 꺼낸 문제는 처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무거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심리학적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을 피하려는 시도 자체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위험한 것이야 라는 신호를요. 그리고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뇌는 그 상황을 점점 더 위협적인 것으로 학습합니다. 즉, 도망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불안을 직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회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이 방식을 학습해버린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역효과의 법칙으로 오브 리버스트 이펙트입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할 때 그 간절함이 오히려 원하는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새 학기에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매일 연락을 하고 비싼 선물을 사고 함께하고 싶어서 계획을 끊임없이 제안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들이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이 법칙은 돈과 성공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조급함에 준비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불안감에 이끌려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외부의 빠른 성취로 채우려 할 때 역설적으로 그 성취는 더 멀어집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과잉 의도, 하이퍼 인텐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의식을 집중할수록 그것이 방해받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잠이 안 올 때 꼭 자야 해, 내일 중요한 날이야 라고 다짐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게 바로
과잉 의도입니다. 조급함은 우리 내면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차에 엑셀을 더 세게 밟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왜 멈춰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을 한번 부드럽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바쁘게 움직여라.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인맥을 넓혀라. 트렌드에 올라타라.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따라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어라. 그 메시지들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 조언들을 따라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난 차에 기름을 더 붓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내면은 점점 더 소진되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로 무너지는 패턴, 혹시 익숙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외부를 더 빠르게 확장하는 데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을 조용히 정돈하고 불필요하게 쌓여있던 짐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더 오래 달리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론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연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존재를 떠올려 보십시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애벌레는 고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놀랍습니다. 애벌레의 몸은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형태를 잃고 세포 수준으로 분해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둠과 정적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간을 심리적 재구조화, 사이콜로지컬 리오어간라이제이션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낡은 믿음 체계와 감정 패턴이 해체되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정체와 무기력이 어쩌면 그 고치 안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던 방향을 멈추고 내면이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건강한 과정. 그것을 게으름이나 실패로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고치 안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두려움과 자기 혐오로 빠져나오는 것과 충분히 쉬고 이해받은 느낌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 본론에서 우리는 마음속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결론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군요. 도입부에서 우리는 마음속 브레이크의 존재를 발견했고, 본론에서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실제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손에 연필 한 자루가 쥐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연필을 꽉 쥔 채로 몇 달 몇 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마디가 굳어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나중에는 손 전체가 감각을 잃어갑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치로 손을 때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뒤집고 천천히 힘을 빼고 손가락을 가볍게 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필은 중력에 의해 스스로 떨어집니다. 아무런 폭력도 아무런 강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용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용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 그 사람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덮어주는 것, 혹은 지고 마는 것.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하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말하는 용서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아까 그 연필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손을 마비시키고 있는 건 연필이 아닙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내 손의 힘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그 감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계속 그 고통 안에 가두는 일입니다. 용서는 그 손을 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손을 다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놓아주어야 할 용서의 대상을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속 브레이크 깊은 곳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있습니다. 엄격했던 아버지, 인정해주지 않았던 어머니, 비교하며 상처 준 말들, 혹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의 감각,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용히 내면 깊은 곳에서 작동하며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차피 나는 안 돼 라는 속삭임으로 나타납니다. 트레이시의 책에는 수잔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45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직업적 실패를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원망이 그녀의 삶 전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매우 거칠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남성이 35세가 되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일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남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자신이 홀로 품어온 분노와 미움이 사실 그 공간 안에 자신 혼자만 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이미 그 기억 밖에 있었고 오직 자신만이 그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분들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불충분함에 내 현재를 계속 저당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향한 용서의 의미입니다. 연인과의 이별, 혼인 관계의 파탄, 오랜 친구와의 결별. 우리 삶에서 관계의 끝은 언제나 크고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대개 배신감이나 억울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 라는 감각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심리학 연구들은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관계의 실패를 100%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사람일수록 다음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그 관계에서 자신의 미숙함과 한계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음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애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나 역시 불완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주인공 윌에게 상담사 쇼니 눈을 맞추며 반복해서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윌의 오랜 방어가 무너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끝나버린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 역시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감정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무시했던 상사, 뒤통수를 쳤던 동료, 금전적 손해를 입혔던 지인,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상처를 준 누군가. 이들을 향한 분노는 때때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거실에 놓인 가구에 발가락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그때 가구를 향해 네가 왜 거기 있어? 라며 발로 차고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노가 발가락의 상처를 낫게 해줄까요? 가구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분노는 이미 다친 발가락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이미 바꿀 수 없는 사실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것에 계속 분노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인 정신적 에너지를 과거라는 블랙홀에 쏟아붓는 일입니다. 그 에너지가 미래를 향하면 실제로 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용서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인 이유입니다. 그들을 내 마음속 방에서 조용히 방류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자유입니다. 4가지 용서 중 마지막이자 많은 분들께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조금 더 잘했다면,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가혹한 재판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판결이 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목으로 반복해서 스스로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와 경험과 감정적 성숙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의 나를 심판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한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과 이해를 우리는 자신에게는 거의 건네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자신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합니다. 자기 자비란 그 따뜻함을 자신에게도 동등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미숙했던 나를 지금의 내가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자기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를 통해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에 무언가를 새롭게 채워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빈 공간은 방치하면 다시 낡은 것들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인지 리프로그래밍, 셀프 코그니티브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일상적인 작은 습관들의 집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의 톤을 의식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가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오늘 이만큼 했구나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긍정 확언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자신을 향한 언어가 조금 덜 날카로워지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내가 접하는 정신적 환경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 가장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이 내게 어떤 감각을 남기는지 살펴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 볼수록 불안해지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정신적 체력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가벼운 신체 활동이 정서 조절 능력과 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분 산책, 스트레칭, 잠깐의 바깥 공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삶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완벽주의의 압박 자체가 사실 또 하나의 브레이크였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원망의 대상 이름을 혹은 가장 오래 스스로를 괴롭혀온 후회의 장면을 천천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작게 접어서 혹은 찢어서 조용히 버리십시오. 이제 너를 내 마음방에서 놓아준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삶을 즉각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도적인 선택의 경험이 잠자고 있던 내면의 무언가를 아주 조용히 깨웁니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속도가 다를 뿐이고 방향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정체의 시간은 더 단단하게 나아가기 위해 내면이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아주 소중한 계절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나무는 겨울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힘은 그 긴 겨울의 정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그 힘이 있습니다. 단지 아직 봄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과 무거운 짐을 지고도 여기까지 버텨온 자신의 어깨를 아주 다정하게 토닥여 주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고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가벼워진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